이런 문제가 나올 때 있는데, 이런 거.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1, 2, 3, 4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1, 2번이 답인 적이 열에 한 번. 거의 1, 2번 답이에요. 거의 4, 5번이 답이고, 정말 간혹가다 3번. 1, 2번은 열 몇 개 중에 한 번. 그러니까 이 확률이 10%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냐? 이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을 맞추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맞다라고 가정하고 보기 마인드셋이 달라요, 완전. 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 거랑, 아, 이거 뭐, 설마 1, 2번이 답이겠어? A 보면 1번, B 보면 2번이 나오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3, 4번이 답이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 문제 처음 봤을 때가 떠오르는데, 너무 안 읽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너무 안 읽혀, 글이. 괴로운 거야, 글 보고 있는데. 읽고 싶은, 막 충동이 드는 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소리 같은 거. 법을 전공했고, 서양 사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사탐 윤리 강사를 해볼까 생각을 진지하게 했을 정도로 그냥 철학책을 읽으면 그 당시는 제가 이 강의 처음 시작했을 텐데 밤새 읽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나오면은 반갑죠. 책 안 보고도 줄줄줄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이거는 제가 익숙한 소재잖아요. 저한테는 너무 안 읽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읽히지? 나는 절망이 왔었어요. 아, 나이를 먹었구나. 뭐 이런 절망이 왔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인드셋을 차라리 3번부터 볼까? 이런 마인드셋. 또는 1번 볼 때 아무것도 없고 1번하고 A만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편하잖아요. 글이 요만큼인 거잖아, 결국은. 근데 이거를 다 봐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보는 거야. 더 보지 말자. 그리고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만나요. 뭘 만나냐면 난독증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독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변호사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포항에 힐스 한동 글로벌 로스쿨이 있어요. 3년제예요. JD예요. 거기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미국 변호사 시험 1년 2번인데 내일 7번을 떠요. 절망이죠. 매년 2번씩 낙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난독증. 살면서 처음 들었고 봤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긴 글을 읽을 때 잘 못 읽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너무 절망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마음가짐은 내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일부만 봐도 내가 정답에 근접할 수 있다. 정답과 오답의 확률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시 원점으로 와서 그 중에 가장 극단이 이 다음으로부터 출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이거를 좀 확대시키면 언어에도 적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메가에서는 추리만 담당을 한다고 다른 대학에서나 언어를 같이 하고 추리를 강사로 한 거는 2013년부터였고 언어이해를 2008년부터 강의했기 때문에 원래는 오리지널은 근데 언어이해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괴로워할 때 제가 결정적인 팁을 몇 개 드린 것 중 하나가 바로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건 뭐냐면 5개 중에 4개가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길잖아요. 5개 읽고 다 읽어야만 답이 나온다. 생각하지 말고 1, 2, 3, 4, 5 중에 4개가 맞는 거니까 그런 마인드셋을 하면 꽤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이런 시험에서도 그렇게 해서 크게 도움받는 분들이 쓰기를 기존 방식으로 했으면 힘들었을 것이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글을 다 읽고 분석하는 그런 습관이었고 시험이 어렵게 나와버리면 그거는 맥을 쓰지 못해. 전혀 실력화에 할 수 없고 처음 받아보신 분들도 많아서 자 아무튼 이 문제 A를 보시면 자율은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보다는 자율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보호되어야 한다. 사실 첫 문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첫 문장 안 중요해요. 정말 가볍게 읽어야 돼요. 특히 출연 중에서는 당사자 의사를 원래 존중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쭉 보다가 저는 뭐가 눈에 들어오냐 표시보다는 의도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언어의 2014학년도 문제에서 나왔던 겁니다. 의사주의, 표시주의, 급진주의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게 있는데 민법에서 아주 기본인 거예요. 민법 총칙에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은 말이 헛나올 때가 있거든요. 글도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못 쓸 때가 있는데 하필 계약 써야 돼. 동화 하나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아,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이걸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럴 때 표시를 중시할 거냐 표시주의 거래 상대방
거래 질서를 위해서 아니면 진정한 의사를 중시할 거냐. 이 대립은 아주 논란이 많은 그런 문제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언어이해도 시험에 나온 적 있고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A는 딱 보는 순간 별거 아니네. 그래서 뭐를 존중하는 거냐?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는 거다. 하고 1번을 보니까 A에 따르면 나가 표시지만 나가 아니라 가로 보자 하니까 너무 맞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뭐가 된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아, 별거 아니구나. 내가 너무 쫄았구나. 왜냐면 막 절대값 나오고 막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니까 읽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러나 별거 아니네 하고 이제 B를 봅니다. B는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는데 잘 보니까 비용이 효용보다 작으면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경합할 때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작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플러스가 크다는 거죠. 내가 플러스인데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니까 내가 자율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져도 감수하겠다라고 이제 다 안 읽었지만 이번을 보면 자, 당사 비용이 마이너스와 플러스에 뭐뭐일 때 제한이 정당하게 되는 거냐. 그렇죠? 총합은 결국은 어쨌든 플러스일 때 나도 용인하니까 그 말이 2번도 맞는 말이야. 어렵지 않게 싶겠고. 그러니까 이쯤 보면은 아 그거 아니네. 처음 봤을 때 뭔가 그 낯섦 정말 읽기 싫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사실 그것은 3, 4번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답률에서도 드러나요. 정답률이 몇 프로에는 40.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단 1, 2번은 쉬웠고 거기서 시간을 좀 줄일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C와 3번을 보면 C는 이 마지막 C 같은 거 항상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자율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첫 번째 문장 대충 읽어야 돼요. 대충 읽고 물론 이건 중요합니다. 사회 전체 가져다주는 효용 보다니까 자, 이러한 사고는 이렇다. 당사자가 아닌 사회 전체. 다만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당사자에 발생하는 효용. 자, 여기서 어떤 느낌이 좀 필요하냐면 사회 전체가 있고 당사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3번 특히 5번에 연결되는 4번에도 그런 일단 3번 보시면 3번은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C에 따르면 당사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라면 뭐라고 했냐면 당사자에 발생하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큰 경우는 그래도 그것을 보전해 준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야. 그러면 합치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 마이너스 2만큼은 일단 그랬을 때 총합은 0이 되겠죠. 최소 0은 가야 된다. 더 주면 좋고. 0 또는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음인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겠구나. C를 제대로 읽었다면 답이 이쯤에서 나오는데 왜 정답률은 4번, 5번까지 읽은 분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 버리는 사고가. 자, 4번 A와 C 중 어느 것에 따르지는 둘 다 보란 얘기인데 A를 보면 당사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발생하는 이게 되더라도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 자, A는 쉬워요. A는 뭐였냐면 마지막을 잠깐만 보면 A의 자율 행사가 오히려 자율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비로소 정답.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이 4번과 양립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사자의 비용과 효용이 합이 양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 오로지 뭐가 중요하냐? 그냥 자율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냐 아니냐. 4번의 A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A 마지막 그 자체를 본질적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자율을 제한하는 경우가 존재. 그다음 C를 보더라도 C가 좀 어려운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당사자라는 거예요. 당사자. 근데 C는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긴 했는데 뭐였냐? 바로 사회 전체에 가져다주는 효용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 전체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되느냐? 마찬가지로 뭘 껴넣으면 되느냐?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도 뭐 이런 경우가 존재할 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감도 괜찮아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비용, 마이너스 값과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효용, 플러스 값의 합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사회예요. 말이 어렵나요? 사회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이 마이너스 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 C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회가 결국은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합쳤더니 즉 합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비용 효용 합이 양이 되든 말든 중요한 이해되시죠? 이게 그 트릭이에요. 4번. C가 말하는 거는 사회 전체지 효용이지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당사자와 사회 전체를 헷갈릴 수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헷갈리잖아요. C는 사회 전체지 당사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 트릭이 있다. 또 하나, 이 되더라도의 요 사이에다가 넣어보는 거죠. 그렇죠? 방금 같은 그런 조건문을 넣어보는 A에 따르면 A 마지막 문장 넣어보고 C에 따르면 C의 첫 번째 문장과 연결돼서 이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비용과 효용이 것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면 그때는 안 된다. 안 되니까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평소에 좀 필요한 그런 아까 제가 그 다음에 5번 X국 규제 기본법이 사회 전체에 창출되는 효용의 총합이 자유를 제한할 발생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말은 결국 어디가 포인트냐 사회 전체에 창출되는 효용의 총합 요게 포인트예요. 근데 얘는 누구 입장이냐? 얘는 C의 입장입니다. 5번은 어렵지 않죠. 4번은 맞는 말이었고 4번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마이너스 플러스랑 사회 전체 발생 트릭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죠.